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생강국어 문법 8강 단어 첫 번째 시간이고 단어를 한 번에 다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어를 갖다 또 나눠서 일단 이번 시간에 첫 번째 시간 들어가고요. 그럼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제 단어 파트에서는 뭘 배우냐? 우리가 보시면 문법에서 다시 한번 이제 흐름을 보세요. 의문을 먼저 배워요.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들이 다 의문이죠. 그리고 단어를 배워요. 여기서 이제 품사라든지, 그죠? 네. 뭐 품사, 단어 형성, 형태소, 뭐 이형태, 합성어, 파생어, 뭐 이런 것들을 다 배우는 거예요. 여기 품사 파트 크게 보면 이제 품사 파트와 그다음에 단어 형태소, 단형 이렇게 나눠지고 이거를 끝내면 이제 그 다음에 문장을 들어갈 수 있지. 문장. 그 다음에 이제 문법 요소. 그 다음에 이제 국어사.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 단어인데 처음에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부분은 품사입니다. 자, 품사 부분에 이제 시간을 많이 우리가 투자할 거야.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제 단어를 갖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단어, 우리 세상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우리나라에 다 존재하는 그런 단어들을 갖다가 분류하면 이렇게 형태, 기능, 의미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품사를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죠. 구품사. 우리나라의 품사는 구품사다. 근데 이런 얘기를 언제 듣냐면 국어 문법을 공부할 때 듣는 게 아니라 영어 문법 배울 때. 왜냐면 영어 문법에서는 품사가 8개거든요. 8품사.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9품사니까 이제 그때 비교할 때 영어 문법 배울 때 우리나라 품사가 9품사인 걸 아는데 이 9품사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분류 기준 중에서 이제 의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그런 이제 9개가 나오는 거예요. 의미로 했을 때 9개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형태라는 기준과 기능이라는 기준에 의거해서 분류를 하면 형태는 2개, 가변어, 불변어. 기능은 5개, 의미 9개에서 2, 5, 9의 어떤 형태가 나온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걸 갖다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 넣어놓지 않으면 문제 못 풀어요. 그래서 보여드린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혼자 연습할 때, 자, 혼자 연습할 때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단어가 이제 여기서 왼쪽에 있죠?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해놓은 것이고, 혼자서 노트에 연습할 때. 자, 단어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되나 안 되나 해보세요. 단어는 어떻게? 형태가 변하냐, 변하지 않느냐. 의미 변화가 아니에요. 형태가 변하냐, 변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기능. 그 단어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 기능, 펑션. 그 다음에 의미.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 말 그대로. 그래서 이제 2개, 5개, 9개, 2, 5, 9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돼. 분류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형태 2개, 뭐가 있냐? 바로, 자, 저는 불변어 먼저 쓸게요. 불변어가 있고요. 형태가 변하지 않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가변어가 있어. 불변어가 있고 가변어가 있다. 그러면 형태가 변하지 않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 이제 가변어는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변어만 알면 나머지는 다 뭐다? 가변어만 알면 나머지 다 불변어니까 형태가 변하지 않는 거니까 가변어만 체크하면 끝이야. 형태로 나누는 거는. 왜냐면 가변어가 뭐가 있어? 형태 변하는 게. 동사. 그 다음 뭐가 있어? 형용사.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서술격 조사. 그래서 가변어가 이렇게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3개가 있기 때문에 이 3개를 뺀 나머지는 다 불변어라 생각하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가변어만 외우면 나머지 불변어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이거 3개를 뺀 나머지는 다 불변어,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이죠.
저는 늘 이 공부를 할 때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머리를 써야 돼요. 잔머리를 많이 굴리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보면 이제 수능을 잘 보는 친구들 보면 성실성보다는 물론 성실성과 잔머리를 다 갖춘 어떤 한마디로 내신과 수능을 다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신은 못하는데 수능만 잘하는 친구들 가만 보세요. 머리가 완전히 뭐랄까 MBTI로 얘기하면 ENTJ 완벽하게 그 효율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스타일 있죠. 무조건 효율적이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의 단점은 이제 효율성을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주변에 대한 어떤 그런 배려가 없는 경우가 좀 많긴 한데 어쨌든 효율성을 극도로 추구하게 되면 짧은 시간 안에 성적을 확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공부할 때도 불변어를 일일이 외우고 가변어를 일일이 이렇게 착하게 공부하기보다는 좀 나쁘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 좀 약간 얄밉게, 그죠? 잔머리를 잘 쓰면서. 그래서 가변어 3개만 외우면 나머지는 다 불변어. 이런 식으로 이제 외우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나중에도 우리가 이제 형태소 배울 때 하겠지만 우리가 이런 얘기 배우잖아. 자립 형태소, 뭐 의존 형태소,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 이거 할 때도 자립 실질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의존 형태소 4개만 외우면 끝이야. 의존 형태소 4개만 외우면 나머지는 다 자립이야. 형식 형태소 3개만 외우면 나머지 다 실질이야. 자립 실질 외우려고 끙끙댈 필요 1도 없어요. 그래서 공부는 좀 잔머리 굴리면서 얄밉게 해야 돼. 근데 여기서 잔머리가 나쁜 의미의 잔머리가 아니야. 나쁜 의미의 잔머리가 아니라 효율적으로, 그죠? 한마디로 엄한 시간 쓰지 말고 압축적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지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선지를 판단할 때도 더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 요건 지우고 자, 그러면 형태는 끝났습니다. 형태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기능 5개. 자, 기능으로 분류하면 일단은 언으로 끝나. 언으로 끝나요. 자, 그래서 뭐 체언 뒤에서 다 다루지만 체언이라고 하는 거 체자는 이제 체육할 때 그 체자예요. 몸 체자. 한마디로 문장에서 어떤 기능? 몸 기능. 우리도 지금 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그죠? 정신만 있으면 안 돼. 몸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문장에서 이제 몸 역할을 하는 되게 중요한 기능을 하는 그런 게 바로 체언이에요. 그러면 기능 얘기할 때는 의미랑 연결지어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몸 역할을 하는 그런 품사가 뭐냐? 그래서 의미랑 연결시켜보면 바로 명대수, 명사, 대명사, 수사 이런 것들이 이제 문장에서 몸 역할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같이 체언에 해당되는 것이 어떤 게 있느냐를 봐야 돼.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우리 친구들이 예리한 친구들이 궁금증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선생님 여기서는 형태는 어로 끝나고 기능은 언으로 끝나고 의미는 이렇게 사로 끝나는데요. 그러면 이 언, 사 한자로 뜻이 다 다른가요? 아니, 다 똑같아. 말씀 어자, 말씀 언자, 말씀 사자예요. 다 말이란 뜻이에요. 그냥 말이야 말. 그래서 형태를 갖다 언, 사로 같은 의미인데 이게 형태를 달리한 표현을 쓰는 거는 이렇게 형태 기능 의미로 나눈 그런 분류 기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드러나게 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형태가 변하지 않는 말, 몸 역할하는 말, 그죠? 이름을 나타내는 말, 뭐 이런 식으로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언사 고민하지 마시고.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지어보고. 그렇다면 명사대명사 수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수식어 같은 경우는 수식하는 말이죠. 문장에서 수식하는 역할하는 수식어 관형사와 부사가 있어. 이런 것들을 이제 뒤에서 우리가 만화를 통해서 아직 알아가겠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독립어는 있어요. 독립어는 감탄사가 있어요. 좀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계어는 있어요. 관계어는 조사야. 조사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용언이 있는데 5개, 기능 5개요. 용언은 동사, 형용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세 보면 알겠지만 사로 끝나는 것들은 9개예요. 그러면 내가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 자,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불변어, 가변어 라인에다 이렇게 파란색을 그어주시면 파란색 윗부분은 다 불변어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밑에는 가변어입니다. 동사, 형용사. 근데 이제 조사 중에서 하나는 꺼내야죠. 서술격 조사, 서조. 얘는 여기다 꺼내가지고 밑에 이 가변어 라인에다 넣어줘야죠. 그래서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세 개는 가변어고 나머지는 다 파란색 위는 다 불변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노트에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의 어떤 그런 체계, 즉 품사 체계를 머릿속에 넣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중요합니다. 기출문제 풀어봐도 알겠지만 이 품사 체계가 머릿속에 없잖아요. 즉 이런 식으로 불변어 체언 명대수, 불변어 수식언 관부, 불변어 독립언 감, 불변어 관 조사 이런 식으로 이 언과 사의 왔다 갔다 이 관계 이거를 못하면 못 풀어요. 문제 못 풀게 돼 있어.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시험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이미 알고 있는 배경 지식 학생들이라면 당연히 이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문제 풀 수가 없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노트 연습할 때는 이거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쓴 다음에 파란색 선 한번 쫙 이어줘가지고 위에는 다 불변어, 아래는 가변어. 대신에 조사 중에서 서조만 딱 빼가지고 가변어 라인에다 딱 갖다 놓자. 그러면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제 진짜로 이 단어 파트 우리 생간국어 교재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생간국어 문법 교재 준비해 주시고요. 바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 단어 파트 첫 번째 부분에 보면 이제 단어와 품사의 특성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먼저 단어의 특성. 단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 단자에 발음 어짠데 단어는 문장에서 자립해서 쓰일 수 있는 최소의 단위다. 그래서 이 분리하여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이나 이에 준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제 단어 특성 두 가지를 한번 이제 기억을 해야 되겠는데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다. 단어 특성 첫 번째는 단어 사이에 다른 요소가 끼어들 수 없다. 한마디로 단어는 돌처럼 이렇게 굳어져 있는 거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버지의 형이라는 의미를 가진 큰아버지라는 말의 경우 단어 사이에 다른 요소가 끼어들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자 아버지의 형이라는 의미를 가진 큰아버지 이건 이미 하나의 단어가 됐습니다. 물론 분석하면 크다에 크에다가 이제 니은 붙여나가지고 관형사음이 붙어서 큰이 됐고 이제 뒤에 아버지에 붙어서 이제 하나의 단어가 된 거지만 어쨌든 하나의 단어가 됐으면 이미 이것은 하나의 돌덩어리와 똑같습니다. stone. 하나의 돌덩어리와 똑같아. 그래서 여기 중간에 뭐가 끼어들 수 없어. 예를 들면 뭐 매우 큰 아버지 앞에 매우를 집어넣는다든지 뭐 그런 거 안 되고 그죠? 큰 멋진 아버지 하여튼 이 사이에 뭔가 집어넣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하나의 돌덩어리다. 다른 요소가 단어 사이에 다른 요소가 끼어들 수 없다. 그래서 큰과 아버지 사이에 뭔가를 끼워 넣는다면 아버지의 형이라는 의미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단어 사이에는 다른 요소가 끼어들 수 없는 거다. 이건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 큰아버지가 아버지의 형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덩치가 큰 그런 아버지의 의미라면 큰과 아버지 사이에 뭐 다른 요소가 뭐 들어가 되겠죠. 뭐 덩치가 큰 우리 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큰아버지 사이에 큰 우리 아버지에서 우리라는 그런 요소가 들어가도 괜찮죠. 근데 이제 큰아버지가 이제 아버지의 형이라고 이렇게 딱 굳어진 어떤 그런 하나의 단어 형태라고 하면 그 안에 다른 요소가 끼어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이거죠. 자, 단어의 특성 두 번째는 이거. 정말 중요한 거. 자, 다 조사도 단어로 인정한다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원래 조사는 단어처럼 생기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집에 갔다 했을 때 그래서 단어 몇 개인지 아세요? 이 문장에서 단어 몇 개예요? 아마 이거 조사도 단어로 인정한다라는 걸 모르면 선생님 단어라고 하는 건 일단 나가 보이네요. 집도 보이고요. 뭐 갔다 이거 단어 3개 아닌가요? 땡 틀렸습니다. 는도 보조사니까 조사도 단어로 인정하니까 얘도 단어예요. 얘도 애도 부사격 조사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맞습니다. 즉
문장에서 조사, 은는이가 도만에서의 이런 것들 다 이다까지 서술격 조사 이다까지 조사는 얘도 단어로 인정하고 단어 체크해야 된다. 한마디로 수 계산할 때, 그죠? 단어가 몇 개냐라고 계산할 때 조사도 단어로 인정을 하니까 조사까지도 체크를 해서 포함시켜야 된다. 계산에. 그럼 왜 그러냐? 자, 그 why 왜 그러냐? 왜 조사도 단어로 인정을 하는 건가? 바로 그 이유가 바로 여기 나와 있다. 조사는 자립할 수 있는 형투소에 붙어서 쉽게 쉽게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어로 인정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하늘이 매우 푸르다라는 예문에서 자, 하늘 매우 푸르다도 단어이지만 주격조사 이, 하늘 뒤에 붙은 이도 단어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품사 얘기를 할 텐데 단어들 중에서는 이제 공통된 성질을 가진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런 공통된 성질을 가진 단어의 관리를 이제 품사라고 합니다. 단어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형태나 또는 뭐 문장 안에서의 기능, 또 의미 등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아까 전에 우리가 했죠. 형태 둘, 기능 다섯, 의미 아홉. 그래서 2, 5, 9 기억해야 돼. 언사 기억해야 돼. 2개 어, 5개 언, 9개의 사. 9개의 사. 그래서 언사 기억하시면서 품사 분류 체계를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외워야 되는 거죠. 단어를 분류하는 기준이 바로 뭐다? 형태, 기능, 의미다.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사라져요. 자, 단어를 분류하는 기준은 형태, 기능, 의미다. 기억을 꼭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아까 전에 얘기했던 형태 기준에 대한 그 품사 분류 기준에 대한 얘기, 형태, 기능,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물 한 잔 마시고. 진짜 자세하게 설명해놨어요. 형태로 단어를 분류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바로 형태의 변화를 기준으로 형태가 변하는지 또는 변하지 않는지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형태 변화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럴까요? 바로 활용이라고도 합니다. 활용. 그래서 활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즉 형태가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에 따라 단어를 분류할 수 있다는 거다. 가령 먹다가 왜 가변하냐? 자, 먹다 막 형태가 변해요. 상황에 따라서 먹다, 먹고, 먹어서, 먹으니 등등등 이런 식으로 형태가 계속 변하죠.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형태 변화, 활용하는 거다. 그래서 활용을 하면은 가변화, 그렇지 않으면 불변화 이런 거죠. 가령 명사 집 이건 형태가 딱 고정돼 있죠. 변하지 않아요. 얘는 불변화예요. 불변화. 변하지 않잖아요. 형태가. 근데 이제 아까 전에 그 가변화 중에서 이다, 학생이다 할 때 서술격 조사 이다. 자, 이건 어떻게 변하냐? 학생이니 학생일까? 뭐 이런 식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술격 조사 이다도 가변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형태 변화가 없는 단어를 불변화라고 하고 형태 변화가 있는 단어를 가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죠?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가변어는 활용을 하는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이다이고 나머지는 모두 불변어다. 예를 들어 먹다 같은 동사는 먹다, 먹고, 먹어서 등으로 형태는 바뀔 수 있어서 그래서 먹다는 가변어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를 다시 한번 만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기능으로 단어를 분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자, 기능으로 단어를 분류한다는 것은 문장 내에서의 역할로 단어를 분류한다는 것으로 자, 어떻게 5개의 언 바로 체, 언, 수식언, 독립, 언, 관계언, 용언 이렇게 5개의 언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래서 체언의 체자는 체육의 체자, 그죠? 체육할 때 그 체자, 즉 몸체자인데 그래서 몸체 말씀은 몸이 되는 말
즉 조사의 도움을 받아서 문장에서 주체의 구실하는 단어다. 즉 한마디로 체어는 문장 내에서 몸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몸 역할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보면 문장에서 몸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주어, 체언이 주로 주어, 목적어, 부사어, 보어 등의 기능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체언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자, 체언의 특징, 전반적인 특징을 보면 주로 조사와 결합해서 특정한 문장 성분의 역할을 하고요.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불변화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제 명사, 대명사 수사가 체언에 해당됩니다. 라고 해서 자, 체언에 속한 품사들에 대한 설명을 또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체언에 해당되는 명사, 대명사, 수사에 대해서 알아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먼저 체언에 해당되는 명사, 대명사, 수사 중에 명사부터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명사는 대상의 구체적인 이름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명자가 말 그대로 이름 명자죠.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런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명사가 특정한 대상을 다른 개체와 구별하기 위해 쓰인 경우를 이제 고유명사라고 하죠. 뭐 강감찬, 사람 이름, 인명, 그 다음에 지리산 같이 산 이름, 지명. 강감찬, 지리산 등과 같은 인명, 지명이 바로 고유명사라고 하는 건데 반면 세상에 여러 개 존재하는 일반적인 것들을 두루 나타내는 명사를 보통명사라고 해요. 그래서 명사를 이제 종류를 구별하는 거예요. 종류를 고유명사와 보통명사로 구분하고 또 어떤 명사는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어. 홀로 쓰일 수 있는 뭐다? 자립명사와 또는 이거 정말 중요하죠. 혼자서는 쓰일 수 없어서 꾸며주는 말, 즉 관용어와 함께 쓰여야 하는 의존명사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의존명사는 관용어와 함께 쓰인다. 해서 자 정말 중요한 얘기 나왔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의존명사 보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새, 하늘, 구름, 나무 이런 것들을 보고 명사다라고 판단하는 거 시험 나와요? 뭐 나올 수도 있겠지. 일부. 하지만 그게 킬링 포인트는 아니야. 바로 킬링 포인트는 바로 의존명사야. 왜? 당연하지. 여러분들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명사를 찾아라 하면 쉽게 찾아요. 하지만 의존명사 얘기하면 갑자기 순간 딜레이가 걸리면서 덜덜 떱니다. 왜? 잘 모르니까. 의존명사를 딱 봤을 때 이걸 의존명사라고 알아채는 거를 잘 못하니까. 제가 다 알죠. 그래서 앞으로 꼭 기억합시다. 의존명사는 우리 눈에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관용어 띄고 의존명사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관용어 띄고 의존명사. 관용어 띄고 의존명사. 왜? 나는 할 수 있다. 보시면 나는 할 수 있다 해서 할 띄고 수 있자.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할 때 이 수의 정체가 여러분들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대답 못하는 친구도 많아요. 바로 이 수가 바로 의존명사예요. 그러면 의존명사는 우리 눈에 어떻게 나타난다고? 관용어 띄고 의존명사. 그래서 앞에 할이 관용어예요. 할 띄고 수잖아. 관용어 띄고 의존명사. 그래서 의존명사 종류가 되게 많아요. 겉바수지대 만큼대로 정말 많은데 그래서 의존명사에 대한 얘기를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의존명사가 만약에 좀 어렵게 나오면 시험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 원래 이제 의존명사는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뉘게 돼요. 자, 의존명사는 일단 첫 번째로 형식성 의존명사라는 게 있어요. 이 얘기는 제 EBS 교재, 국어탄탄대로 언어 매체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아니면 옛날에 이제 혹시 옛날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출제 코드 777 아니면 결정적 단서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의존명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형식성 의존명사와 단위성 의존명사로 나뉘는데 형식성 의존명사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의존명사가 문장 안에서 이제 문장 성분으로 쓰이는 거를 얘기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주어성, 보편성부터 하죠.
자, 보편성 의존명사. 보편성 의존명사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 것 같은 거, 것. 자, 것 같은 경우는 뒤에 주격조사 이가 결합되면 이제 것이 주어로 쓰이고, 것을 을 붙이면은 목적으로 쓰이고, 이다가 붙으면은 것이다 해가지고 이제 서술어로도 쓰이니까 이게 의존명사가. 그래서 것 같은 게 바로 이제 보편성 의존명사라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자, 이거 지우고 또 뭐도 있냐면 주어성 의존명사도 있어. 예를 들어서 뭐 고향을 떠난 지가 벌써 10년이 지났다 할 때 고향이 떠난 지에서 지, 지가 뒤에 지금 주격조사 가가 붙어서 지가, 그래서 지가 바로 주어성 의존명사에 해당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서술성 의존명사 있는데 따름이 대표적이야. 나는 내 할 도리를 다할 따름이다. 이때 따름 뒤에 서술격조사 이다가 붙어가지고 따름이다. 따름이라는 의존명사가 서술의 역할을 하고 있지. 서술성 의존명사라고 해. 그런 걸. 그 다음에 목적성 의존명사도 있어. 이거는 이제 목적이 하는 의존명사인데 뭐 나는 자전거를 탈 줄 모른다. 실제로 잘 타요. 근데 이제 나는 자전거를 탈 줄 모른다. 이럴 때 탈 줄 같은 경우가 바로 목적성 의존명사 되고. 마지막으로 부사성 의존명사도 있어. 먹을 만큼 먹어라 할 때 만큼 이런 것들이 바로 부사성 의존명사가 돼요. 만큼이 먹어라를 꾸며주는 의존명사가 뒤에 있는 먹어라를 갖다가 수식해주는 역할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단위성 의존명사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어. 이런 거 예를 들면 뭐 차 한 대, 개 2마리 이렇게 했을 때 자 단위성 의존명사 바로 어떤 거야? 이거지. 대, 마리 이런 것들이 이제 단위성 의존명사인데 그러면 앞에 있는 한과 두는 정체가 뭘까? 관형어인데 당연히 의존명사는 관형어 띄고 의존명사라면 그래서 한 띄고 대, 두 띄고 마리. 근데 이 관형어가 이제 품사로 따지면 수관형사야. 그래서 단위성 의존명사 앞에는 대와 마리 같은 이런 앞에는 반드시 이렇게 수관형사가 한, 두 같은 수관형사가 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의존명사는 제가 이제 요 정도만 얘기했지만 관형어와 함께 사용한다 정도만 얘기했지만 지금 얘기했던 단위성 의존명사 그 다음에 형식성 의존명사 정도까지 같이 알아두면 좀 더 풍부하게 의존명사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한 어떤 그런 성취감,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명사로 넘어가 봅니다. 자,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여 가리키는 말입니다라고 하는데 한자를 보시면 대신할 대, 이름, 명, 말씀사 그 명사를 대신하여 가리키는 말. 근데 이제 대명사 할 때 대명사 할 때 대자를 갖다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더라고. 대명사 할 때 이 대자 큰 대자가 아니야. 이게 아니라 대신할 대자야. 그래서 보면 큰 명사가 아니라 대신할 대자, 즉 명사를 대신하는 말. 그래서 대명사는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느냐에 따라서 크게 지시대명사와 인칭대명사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 지시와 인칭 기억해야 되겠죠. 한마디로 다음 페이지 보면 지시대명사에는 이것, 그것, 여기, 저기 등이 있어요. 그리고 인칭대명사에는 나, 너, 우리, 그, 아무, 누구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자, 인칭대명사에서 이 그라는 거 있죠? 이거 조심해야 돼. 이 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칭대명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지시관형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오죠. 그리고 이는 다시 1인칭, 2인칭, 3인칭, 미지칭, 부정칭, 재기칭으로 나뉘는데 이제 이 재기칭, 부정칭, 미지칭에서 재기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국어 문법보다는 영어에서 먼저 재기라는 말을 만났을 거예요. 어떻게? 뭐 재기대명사라고 해서 영어 문법 배울 때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재기칭이라는 게 우리나라 문법에도 있는데
많은 친구들이 영어부터 먼저 시작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이 국어문법은 언제 시작하냐면 예비 고1 때 많이 시작을 해요. 대부분이. 중학교 때는 그냥 중학교 때도 문법 있지만 그때 그냥 내신 대비만 그냥 깔짝깔짝하는 수준이고. 근데 재기층이란 말은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단 말이에요. 재기층. 뭐 myself, myselves 뭐 이런 거. 그런데 이제 재기층이란 게 우리나라에도 있어. 그래서 일단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볼 건데 어려우니까 미지층부터 한번 볼게요. 물 한 잔 마시고. 자, 미지층은 대상의 이름이나 신물을 모를 때, 자, 그것을 가리키기 위해 쓰는 말이다. 즉, 모르는 사물이나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 그래서 안일 미자에다 알지 일거를 칭 한마디로 알지 못하는 그런 대상을 가리키는 대명사다. 부정칭은 특정 대상을 가리키지 않는 경우에 쓴다. 그래서 부정이 말 그대로 부정하다. 그게 아니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하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정해지지 아니한 대상, 즉 사람, 물건, 방향, 장소 따위를 가리키는 그런 경우에 부정칭 대명사를 쓴다. 그리고 이제 재귀칭에는 저희, 자기, 당신 등이 있는데 이거는 앞에 한번 나온 명사를 다시 가리킬 때. 다시 한번. 앞에 한번 나온 명사를 어떻게? 다시 가리킬 때 쓴다라는 거. 예를 들면 할머니께서는 당신의 가방을 소중히 여기신다 할 때 당신 같은 경우. 그죠? 앞에 있는 할머니를 다시 가리킬 때 지금 이제 당신이라는 말 썼죠. 할아버지께서는 당신의 클래식카를 소중히 여기신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수사를 한번 넘어가 보면은, 근데 여기서 우리 친구들 혹시 헷갈릴까봐 이 미지칭과 부정칭의 예시를 한번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래. 이게 미지칭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모르는 사람이나 사물 장소를 가리켜서 쓰는 대명사니까, 자, 미지칭 같은 경우는 누구세요? 했을 때 이 누구가 바로 미지칭 대명사야. 그러면 부정칭은 어떤 거냐? 자, 정해지지 않은 사람, 물건, 방향, 장소. 그러면 뭐 이런 거. 아무도 소식을 듣지 못했다 했을 때 이 아무가 바로 부정칭 대명사야. 아무가 부정칭. 이해되죠? 재기칭은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죠. 할머니께서는 당신의 가방을 소중히 여기셨다. 뭐 이런 거. 명품 가방. 그러면 이제는 수사인데, 자, 체언에는 명대수가 있죠. 그래서 체언에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는데 이제 수사로 넘어왔습니다. 자, 수사는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가리키는 체언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있다, 종류가. 자, 수량을 가리키는 말을 양수사라고 하고 순서를 가리키는 말을 서수사라고 해요. 영어에서도 말이죠. 1, 2, 3, 4, 5 이게 있고 그 다음에 first, second, third 이렇게 순서를 가리키는 말이 있어. 그래서 수량과 순서는 구별해줘야 돼. 그래서 수사인데, 자, 수관형사의 비교가 중요하죠. 수를 세는 말 뒤에 명사가 오면 이것은 수관형사이며 이는 수사와 구분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런 얘기예요. 가끔씩 이제 수사냐 수관형사냐를 갖다가 이제 구별하는 그 문제 나오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가령 다섯 학생이 뛰어가고 있다. 학생 5이 뛰어가고 있다. 의미는 똑같은데 이때는 수관형사야. 이때는 수관형사이고 이때는 수사야.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면 지금 수를 세는 말 뒤에 지금 명사 학생이 왔거든.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돼. 수관형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가 뒤에 오고, 그죠? 뒤에 오고, 지금 수관형사 띄고, 그러니까 수관형사 띄고, 수관형사 수식을 받는 말이 뒤에 쫙 온다. 이런 구조다.
이런 구조가 되면 무조건 수관형사 앞에. 하지만 뒤에 이렇게 꾸밈을 받는 말이 없어. 꾸밈을 받는 말이 없으면은 수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관형사의 구조만 기억하면 게임은 끝나죠. 네. 이해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다른 말을 꾸며주는 기능하는 단어를 수식어이라고 하지. 수식어 넘어갑니다. 수식어에 해당되는 품사는 관형사와 부사 두 개가 있는데, 자, 관형사는 체언 앞에 놓여서 체언을 꾸며주는 단어예요. 그래서 조사와 결합할 수 없으면서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거 중요한 얘기죠. 자, 관형사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자,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은 이제 지시관형사 정도만 기억하는데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그저처럼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관형사. 여기 조심하라 그랬죠. 이 글을 갖다가 지시관형사인데 지시대명사와 혼동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했어요. 혼동할 가능성 높다. 혼동 가능성.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고 최근 기출에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언처럼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꾸며주는 성상관형사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새 구두, 뭐 헌 구두 이런 것들. 새가 구두 수식, 헌이 구두 수식. 그 다음에 넷 그리고 제, 이 이런 것처럼 수량이나 순서 등 수개념을 나타내는 수관형사로 나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류가 이제 지시관형사, 성상관형사, 수관형사 이렇게 세 개로 나뉜다. 꼭 기억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부사는 주로 이제 용언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단어인데, 여기서도 이제 주로라는 말에 주목해야 돼. 용언을 수식하는 게 용언만 수식하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잘못 파악을 하게 되면 이렇게 파악할 수 있어. 관형사는 체언 꾸미고 관체, 자, 부사는 용언 꾸민다. 부용. 그래서 관체 부용만 기억하고, 부사가 용언만 꾸미는 게 아니라 주로 용언을 꾸민다는 거지. 다른 애들도 다 꾸미거든. 그래서 보시면 부사는 주로 용언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단어인데, 부사는 이제 문장에서 하는 역할에 따라 성분부사와 이제 문장부사로 나뉘어요. 그래서 성분부사는 문장 안에 특정 성분을 수식하는 부사이고, 문장부사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다라고 했는데, 특히 문장부사 중에서 그리고와 같이 앞문장과 뒷문장을 이어주는 부사를 접속부사를 한다. 자, 그럼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거 좀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거냐면 부사가 용어만 수식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잠깐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정말, 나는 재능이 정말 뛰어나다 했을 때, 이때 정말이라는 부사는 뛰어나다라고 하는 용언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부사가 용언을 꾸며주는 경우죠. 이런 거 말고 그는 매우 빨리 달린다. 빨리 달린다 했을 때 매우가 이때는 빨리라는 부사가 부사를 꾸며주죠. 우리 학교 바로 옆에 떡볶이 집이 있다 할 때, 자, 바로 옆, 바로라는 부사가 옆이라는, 그죠? 체온을 꾸며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 가방은 며칠 전까지 아주 새 거였다. 그래서 아주 새, 아주라는 부사가 새라고 하는 관형사를 꾸며주기도 합니다.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돼. 그러니까 관체 부용만 기억하면 안 돼. 그래서 다양한 어떤 그런 이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분부사는 지금 얘기했던 이런 거, 하나의 어떤 그런 이제 문장 성분만 꾸며주는 거를 이제 성분부사라고 하고, 문장부사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면, 문장부사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거. 예를 들면 뭐 과연이라든지, 자, 예를 들면은 과연을 예로 들면, 이게 이제 대표적인 또 이제 문장부사인데, 과연 이 사람은 훌륭한 예술가로구나. 이 사람은 훌륭한 교사구나. 아니 훌륭한 강사로구나. 할 때 이제 과연이라는 말이 이제 뒤에 있는 나머지 문장들을 다 꾸며줘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뭐 그러나 뭐 이런 것들도 앞문장과 뒤에 문장을 이어주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접속부사도 문장부사에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독립어로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독립어는 문장 속의 다른 성분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성을 지닌 말로 감탄사가 이제 해당이 되고요. 감탄사는 부름이나 응답, 놀람, 느낌 등을 나타내고요. 다른 성분들에 비해서 비교적 독립적으로 쓰인다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헷갈리는 게 이제 이런 거죠. 놀람 느낌은 이해가 돼. 감탄사니까. 근데 부름, 응답도 감탄사에 해당되냐? 해당돼. 그래서 감탄사 위치는 문장 첫머리에 놓이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문장 속에 놓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에 해당 단어가 부름이나 응답, 느낌 등 감탄사의 의미를 나타내는지에 따라서 감탄사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관계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관계어는 이제 문법적 관계를 드러내는 말로 조사가 이에 해당되는데 자, 조사는 주로 체온 뒤에 붙어서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거나 의미를 더해주는 의존 형태죠. 그래서 이제 조사는 동사, 형용사, 부사 뒤에 붙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문장 뒤에 붙기도 해서 그러니까 체온에 주로 붙는 거지 뭐 체온에만 붙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사는 그 기능과 의미에 따라서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로 나눌 수 있어. 자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한번 물을 마시고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은 격조사는 이제 앞말이 문장 안에서 가지는 일정한 자격을 나타내주는 그런 조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주격조사, 그죠? 목적격조사, 복격조사, 관형격조사, 부사격조사 뭐 많아요. 그래서 체언과 격조사 결합하면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제 문장 성분으로서의 어떤 그런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조사는 앞말에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조사인데 예를 들어 이제 도 같은 경우는 역시 또한의 의미를 더해주고 많은 단독의 의미를 더해주며 은느는 대조의 뜻을 더하는 그런 보조사가 됩니다. 제가 이제 많이 드는 예시가 있어요. 인생은 짧고 자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자,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근데 그래서 이제 인생이 짧고 예술이 길다가 아니라 왜 은을 썼을까? 인생이 짧고 예술이 길다도 해도 되잖아. 근데 은을 쓴 이유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말이 대조잖아요. 대조. 짧고 길다라는 말을 그 인생과 예술의 대조점, 차이점을 갖다 좀 더 잘 드러내기 위해서 은을 쓴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보조사는 앞말에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그런 조사다. 그래서 은는도만 정도는 확실히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은느는 대조의 의미를 더해주고 많은 단독 도는 역시 또 하나의 의미를 더해주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접속조사는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후실한 조사인데 와과는 문어 또는 격식을 갖추는 상황에서 잘 쓰이고 랑이랑하고는 구어 또는 격식을 갖추지 않는 상황에서 잘 쓰인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제가 체크해 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 무엇을 제가 얘기할까 궁금하시죠? 바로 이제 이 와, 과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어떨 때는 부사격 조사로 쓸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접속 조사로 쓸 때도 있어요. 그래서 헷갈립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세 가지 중에 아무거나 적용해 보세요. 자, 부사격 조사 뒤에는 보호조사를 붙일 수 없지만 접속조사 뒤에는 보조사를 붙이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보조사를 붙이는 것이 불가능하다. 있지만 보조사를 붙이는 것이 불가능. 조금 더 간결하게 써보자.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한마디로 와과를 우리가 분류할 때, 자, 이렇게 해볼까? 자, 더 줄여서 부사격 조사, 접속 조사, 보조사 가능, 보조사 불가능 이렇게 하면 되겠지. 세 가지 방법 제시할 테니까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넣어보세요. 그 다음에 부접으로 또 나누면은 부사격 조사 같은 경우는 부사격 조사를 취하는 성분은 주어와 자리를 바꿀 수가 없어. 주바 안 돼. 주바가 안 된다. 근데 접속 조사는 주바가 가능하다. 이거. 그다음 세 번째로는 부사격 조사가 결합된 문장은 생략이 안 돼. 그래서 부는 생 X, 접은 생 동그라미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와과 구별법, 부사격 조사와 부사격 조사와 접속 조사로 함께 쓰여서 헷갈리는 그런 와과 구별법에 대해서 또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부분인데 용어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갈 예정이에요. 조금만 볼게요. 자, 용어는 문장의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하는 용언입니다. 그래서 용언자 보면 용언, 용자가 용용, 뭐 하늘에서 나는 용 그런 게 아니라 사용된다. 무엇으로? 서술어로 사용되는 말이에요. 서술어. 그래서 문장의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을 하는 게 용언인데, 자, 용언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문장 속에서 쓰일 때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용언을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는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해요. 의미에 따라서 자, 용언 이 얘기하고 이제 더 자세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용언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잘 분류할 수 있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의미에 따라서 분류하면, 단순히 의미에 따라서 분류하게 되면 형용사, 동사로 나뉘게 돼요. 근데 만약에 의미가 아니라 문장 안에 쓰임으로, 문장 안에서의 쓰임이라는 기준으로 나누게 되면 본용언, 보조용언, 자, 이렇게도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용언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쉽지 않고요. 내가 봤을 때는 이제 품사에서, 제가 봤을 때는 품사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다. 사실 앞에서 이제 우리가 용언 제외한 나머지를 먼저 건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뒤에 있으면 재밌잖아요. 그래서 용언을 갖다 이제 가장 뒤에 배치했고, 용언에서 가장 출제율이 높다. 왜냐면 용언에 담긴 개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 용언 2컷 정도만 확인하고 이제 다음의 시간에 이제 이어서 갈 건데,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용언 출제율이 높은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인지를 하고 뒤에를 먼저 예습하면서 읽어 오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또 이제 열공, 일단은 제가 얘기하는 거를 그냥 받아들이면서 그냥 따라오는 거는 이제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최후의 승자가 돼야 됩니다. 마지막에 이제 웃는 자가 돼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이제 웃을 수 없어요. 당장은 웃을 수 없지만은 지금 열심히 노력해서 노력한 만큼 결과 나오는 것이 공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후의 승자가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노력을 열심히 투여해야 됩니다. 실제로 공부를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온다. 아니요. 공부를 하는데 점수가 안 나올 리가 없습니다. 대부분은 안 해요. 왜? 자기 자신을 되게 뭐랄까 과대평가하거나 난 나중에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뭐라서 해도 난 되겠지라는 과대평가. 그 다음에 자기 객관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뭐 잘 되겠지. 그런 긍정적 낙관주의에 빠진 사람들. 아니면 나 자신을 되게 불쌍한 존재로 여겨요. 내가 원래 잘하는데 지금 공부가 잘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진짜 마음을 먹고 하면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공부를 안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자,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정신교육하면서 말씀드리는 거 잘 받아들이면서 자, 최후의 승자가 되는 그날까지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용언, 출제율 높은 용언 이어서 들어가겠습니다.
갑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최우승자는 바로 여러분이고 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